로마와 카르타고 전쟁은 이거 자체만으로도 길게 설명하면 끝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아시는 한니발의 침략이죠. 한니발이 북아프리카에 카르타고를 출발해가지고 이탈리아의 스페인이죠. 스페인 반도를 거쳐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이탈리아의 북부 지방에서부터 코끼리 부대를 앞세우고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당시 전력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 카르타고를 로마가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는 아주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귀족들만으로는 불가능한 거였어요. 시민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은 일대 위기를 맞았을 적에 로마의 시민들을 한편으로는 전선으로 내몰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선으로 내몰린 로마의 평범한 시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동기부여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 평범한 로마 시민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게 되고요. 그 힘은 상상 이상이었다. 결국 시민의 힘으로 로마는 엘리트 군대를 무찔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없었던 데서 무에서 유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기반이 되는 밑작업을 누군가가 해놔요. 그 밑작업을 해놓은 것을 뒤에 가는 사람들이 수습해서 가져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카르타고가 지중해 세계에서 널리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미 그리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점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게 그리스의 식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테네를 비롯한 주로 우리가 역사에서 말하는 델로스 동맹에 해당하는 교역국가로서의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체들, 그 연합체들이 보십시오. 시중에 곳곳에 점으로, 그러니까 식민도시를 건설한 거죠. 식민지를 면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라 점으로 도시 하나하나를 차지했던 거잖아요. 그것을 결국은 카르타고가 흡수하게 되고, 카르타고가 가졌던 그런 지중해 동서남북에 있었던 많은 식민지들을 카르타고의 침략을 이겨낸 로마가 그대로 흡수하면서 이제 로마는 질적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스 시에는 점으로서 존재했던 식민지를, 도시 하나하나가 점이죠. 그러나 로마는 선으로 그리고 면으로 바꿔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는 국가가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영토가 넓어지면은 내부 분열이 일어납니다. 통제가 잘 안 됩니다. 이건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한 가지 명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무한 성장은 없습니다. 무한한 성장은 없습니다. 이 성장이라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성장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속 가능한 삶이 사실은 무한한 성장보다 훨씬 유용한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국을 말하고 있지만 그 제국들이, 역사 속의 모든 제국들은 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은 그들은 지속 가능한 세계를 꾀하지 않고 무리하게도 영원한 성장을 꾀하다가 결국은 자빠진 것이다. 로마도 그렇고 몽골도 그렇고 대영 제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의 미국도 그렇고 아마 미래의 중국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세력을 확장하는 건 좋지만, 힘을 키우는 것은 좋지만, 그런 성장의 신화에 매달려서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성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누구나 부러워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로마의 큰 영웅들 가운데서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또 그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사실 따지고 보면 제일 큰 영웅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야말로 공화국 시대의 혼란을 마감하고, 공화국 시대의 혼란이 온 까닭은 양극화 때문이었어요. 공화국 시대의 혼란이 온 것은 결국 로마 공화국의 영토가 확장되어 갈 적에 거기서 생기는 성장의 열매를 초기 로마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나눴는데 로마의 영토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민들과 열매를 나누지 않고 로마의 귀족들이 그 열매를 독식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커졌습니다. 우리의 역사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업화를 처음 시작할 때는 다들 어떤 꿈을 가지냐면, 우리는 농업사회의 힘으로는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 보릿고개를 넘길 수 없다.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자. 공장을 만들어서 1인당 $1,000 소득이 되면, $2,000 소득이 되면 누구나 직장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안정된 세상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구호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산업화에 매진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득이 $2,000가 아니라 $20,000가 되고 $30,000가 되고 $40,000가 되어도 결국 약속했던 그 지점에 도달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지점으로부터 멀어져 버렸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치 로마 공화국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 로마 공화국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시민들과 이익을 공유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로마 시민이 되기를 바랐지만, 로마의 영토가 어느 정도 이상 확장되었을 때는, 즉 그때는 산업화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대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많은 시민들은 쪽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많은 시민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로마에서는 많은 뜻있는 정치가들이 움직이게 되는데, 그 중에 이른바 민중파에 속했던 인물 가운데서 민중의 권익을 내세웠던 정치가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였던 거죠. 그들이 그렇게 전면에 나서게 된 것은 그라쿠스 형제가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라쿠스 형제는 로마 공화국의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시 일반 사람들은 다 농업에 종사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전자제품이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반도체가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대규모 공장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 수단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그라쿠스 형제는 로마의 시민들을 위해서, 궁지에 몰린 많은 로마 시민을 위해서 토지 소유 상한제를 주장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 실학자들이 조선 후기에 주장했던 것과 비슷하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토를 가져야지 왜 귀족들이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이익을 독점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결국 그들은 암살되었습니다. 그들의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공화정은 혼란에 빠졌던 것이고, 그 혼란 속에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영웅적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 인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집트를 정복하는 데도 성공해서 클레오파트라와 모종의 관계를 맺죠. 클레오파트라와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와 자기 사이에서 난 그 아들에게 로마와 이집트 제국을 상속시켜줄, 물려줄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 공화주의자 브루투스, 이 브루투스는 카이사르의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카이사르의 아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기록에 의하면 브루투스의 어머니는 과부였고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매우 바람기가 심한 남자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문을 뿌리고 다녔는데 브루투스의 엄마가 미녀였기 때문에 브루투스의 엄마와도 내연 관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투스가 카이사르를 자기 말하자면 의붓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결코 배신을 때려서는 안 될 그런 처지였는데 결국 카이사르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카이사르를 암살하지 않으면은 로마 귀족 전체의 이익인 공화국을 유지할 수 없다 해서 결국 암살을 하게 되는 거죠.